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완만한 내수 회복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에서 반등했는데요.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매출 22조 2,320억 원, 영업이익 9조 2,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HBM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 일부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해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상법 추가 개정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 성장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장관 회담 2+2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공항에서 출국을 대기하던 중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다급해진 상황에서 2+2 회의마저 취소돼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지었죠. 이어서 유럽연합 EU와도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용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 15%가 표준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15%를 얻어내기 위해 무엇을 줘야 할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8월 1일 지금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가서 2+2 회의를 하려다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공항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발길을 돌렸다는데 이게 뭔가 조금 우리가 홀대받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좀 궁금하네요. 최소영 고문님, 2+2 회담이 취소돼 버렸는데 네. 이런 적도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과거에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 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가장 큰 중국과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 다음 주 스톡홀름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EU와의 협상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부 사정에 따라 갖고 아마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요. 우리가 홀대 받는다거니 이런 식의 피해 의식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재무장관만 일정이 취소가 됐지 상무장관하고 USTR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카운터파트가 가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우리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을 훌쩍 넘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없고 뭔가 우리가 가려다가 회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우선순위 한참 뒤에 있나?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생각의 흐름이 뭐냐면 저희 G7 저번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이제 회담이 안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성락 안보실장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마르코 루비오 카운터파트 미국 국무부 장관 못 만나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한국을 전략적으로 좀 패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관세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갖기 위해서 한국을 조금 길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고문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너무 거기다가 많은 의미 둘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만나서 회의를 몇 차례 해도 뭔가 협상한 타결회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경제부총리가 재무장관과 만나서 주고받고 딜을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웃 일본은 전격적으로 타결을 했죠.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동차 개방도 조금 더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하겠다 약속까지 했네요. 이런 미일 합의 어떻게 총평 우리가 내리냐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이 잘한 겁니까? 예, 지금 뭐 일본, 미국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일본으로서는 관세 폭탄을 빨리 피해야 되고 예. 미국 입장으로서도 지금 여러 나라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같이 큰 나라하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다른 나라 협상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1일 다음 주 그 데드라인 전에 네. 일본하고 협상 타결을 지금 발표한 건 양국이 다 이제 윈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이번 협상 결과를 쭉 보면 일본이 미국한테 준 것은 투자 확대, 네. 뭐 5,500억 5,500억 달러.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 확대, 뭐 보잉 뭐 비행기를 사고, 뭐 미국 자동차 트럭 사고, 그다음에 뭐 쌀도 수입하고 이제 이런 식의 수입 확대하고 이걸 이제 미국한테 주면서 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품목 관세를 또 25%에서 15%로 이제 낮춘 거거든요. 자동차 품목 관세도.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서는 일본 자동차 수출이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선방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미국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일본한테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 품목 관세 양보 안 한다고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일본한테 양보했다. 이런 식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만 그동안에 지금 그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발표된 내용들은 무역하고 투자에만 국한된 것인데 실제로는 협상하는 과정에 방위비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는 지금 아직 없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협상을 하고 일정한 부분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미일 합의가 우리하고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뭐 대미 무역 흑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일본에 대한 요구가 우리 요구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줄 게 일본은 지금 쌀, 농산물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는 분야인데 일본이 쌀 특정 농산물 개방을 조금 더 하기로 한 거는 일본은 그럴 여유가 또 있는 겁니까? 쌀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무래도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 저율 관세를 일정 쿼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5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하고 중국, 베트남 포함해서 5개 국가에 대해서는 1년에 41만 톤 정도까지는 관세를 굉장히 낮춰서 수출하고요. 예.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500% 넘게 매겨서 우리가요? 국내 산업을 네. 또 보호하는 정책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라별로 쿼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저율 관세를 수입할 수 있는 쌀이 1년에 13만 한 2천 톤 정도 되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이런 조항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국별로 쿼터가 나눠져 있지 않군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요걸 WTO랑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쌀 수입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면 고율 관세 맞고 수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저율 관세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요 다른 상대국들한테 다 협약을 다시 받아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쌀을 단순히 우리나라 농민들의 뭐 아니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소고기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감성적인 게 크죠. 아무래도 저희가 2008년에 광우병 사태 겪으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심지어 2023년까지도 케이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게 일종의 국민의 건강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때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길거리로 나오셔서 그럼요. 시위도 하시고 뭐, 했던 기억이 네. 있지 않습니까? MB 정부가 거의 근데 이제 흔들리고 30개월 이상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요거 구이
구이용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미국 내에서도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보통 패티를 만드는 가공육으로 많이 쓴다고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공육으로 쓰면 사실 구이용보다는 조금 더 몇 개월, 원령 몇 개월 된 건지가 좀 티가 덜 나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소고기다 보니까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뭐 가공육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의 합의 과정에서 쌀과 일부 농산물을 수입을 하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쌀, 문제가 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에 대한 개방 압력이 미국이 강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 교수님이 이제 일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정부는 그 두 부분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방어를 하다가 다른 부분을 더 양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두 부분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뭐 사수해야 되는 그런 선입니까?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네, 일단 이제 어떤 정치적 민감성 이런 것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일단 정부 쪽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쌀하고 쇠고기 이외에도 다른 농산물 수입을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신축성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뭘까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국의 과일 같은 걸 수입을 할 때 과일.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게 관세 문제가 아니고 예. 검역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수입할 때 그 위험 평가 8단계라 그래서 위험한지 않은 예를 들어서 외국의 과일 수입할 때 이것이 이제 병충해가 같이 들어와서 전염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8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과 수출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지 한 30-40년 됐는데 아직도 그 평가가 안 끝나 있다고 하는 게 30-40년 동안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일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니냐. 농가를 의식해서 이게 지금 안 하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농가가 안고 있는 어떤 민감성 때문에 그걸 이제 평가가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검역 기준을 비관세 장벽을 조금 낮춰서 수입을 하면 네. 때에다 계절에 따라서 과일 가격도 올라서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우리 무역할 때 보면 생산자는 단합이 돼 있지만 예. 소비자는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크게 이제 전달이 못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미일 관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농산물 외에도 지금 자동차 부분이 일본이 15%가 됐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정말 처음에는 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15%보다 높게 되면 우리도 자동차가 반도체에서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이잖아요. 수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가장 최근 숫자를 보니까 대미 수출의 한 28%가 자동차고요. 거의 첫 번째네요. 첫 번째일 뿐만 아니고 4분의 1이 넘습니다. 4분의 1을. 네, 우리도 대미 수출의 1위 품목이 자동차고 그리고 거의 한 25% 약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두 가지 정도 저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높게 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관세율이 뭐 몇 퍼센트 차이만 나더라도 네. 미국 소비자들이 살 때 한 3-4천 달러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제네시스를 살지 아니면 렉서스를 살지 사이에서 네. 3-4천 달러 차이가 나면 네. 사실 소비자들이 충분히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투자인데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다른 나라 경쟁한 5개사,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혼다 등에 비교해서 국내 생산 물량이 많습니다. 국내 생산에서 미국 수출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물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메가 팩토리를 증설하고 루이지애나에다가 제철소 건설하겠다라고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게 이제 향후에 이행되는데 뭐 5년, 10년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 와중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생산 딴 나라보다 덜 하고 왜 자꾸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건덕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몰리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만약에 15%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당장 우리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격 경쟁력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차이점이 뭔가 하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FTA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은 관세가 0인 상태거든요. 제로인 상태인데 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불리한 나중에 합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가 더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제. 그러면 자동차 관세도 일본이 지금 15%인데 네.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낮게 해야 제대로 제 역할을 협상을 잘했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 자동차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고요. 이미 2.5 기본 관세가 있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4% 관세를 일본은 지금 물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안 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동차에 네. 대해서는 일본보다 2.5% 낮게 합의가 돼야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만 일본 미일 합의에서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철강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지금 50% 부분으로 관세잖아요. 네. 우리는 철강 대미 수출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 낮추지 못하면 철강 회사들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철강은 지금 일본하고 협상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 지금 일본이 그 US 스틸 인수하는 걸 트럼프가 이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철강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일본이 더 이상 요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철강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일본, EU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그걸 인하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 국가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철강 문제는 글쎄 지금 일본하고 협상에서 안 다뤄졌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상에서도 미국이 신축성을 우리한테만 보일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우리한테만 50%를 낮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떨어져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철강 수출을 더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다만 UST를 인수했으니까 이번에 뭐 그냥 넘어갔지만. 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의 요구는 큰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 그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협력 투자 회사를 세우기로 했던데 이 부분은 늘 우리한테도 요구했던 건데 우리도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서 함께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본하고 미국 사이의 딜을 보고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요. 어떤 거요? 첫째는 자동차 관세 낮추면서 커터 안 붙였다. 물량에 대한 제한 없이, 제한 없이 15% 해줬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왜냐하면 영국에 대해서도 10% 관세해줄 때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면제해주면서도 쿼터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놀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이 LNG 프로젝트를 받았다,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를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거 사실은 시쳇말로 우리나라 관련된 그 공기업들은 이거 전화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산성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뭐 왜 안 나오는지는 뻔하죠. 북쪽에 제일 추운 1년에 한 달 열리는 프로도베이라는 항구에서 파이프를 꽂아갖고 그 파이프를 남쪽에 있는 데까지 앵커리지 근처까지 1,300km를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가 환경보호구역인데다가 키 2m 넘는 술록이 다닙니다. 그 얘네들을 방해 안 되게 하려면 높이가 3m 정도 돼야 돼요. 파이프라인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채산성 딱 안 나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드는데 그걸 일본이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벤처에 함께 지분을 투자해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5,500억 불 패키지 안에 보면 $5,500 예, 거기 보면 이제 오늘 그 백악관이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투자 그 대상 분야가 나오는데 $5,500 어디에 투자할 거냐? 예, 그게 보면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생산 설비, 이게 산업 생산 설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핵심 광물, 의약품, 그다음에 조선. 상업용 조선과 그 군함 그 군용 조선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갖고 꼭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 5,500억 불 투자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이 $5,500 투자를 했다면 우리한테도 준하는 거기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 요청이 반드시 있겠네요. 예,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미국이 우리한테 그 투자를 뭐 4천억 불 투자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 쪽이 이제 협상 중인 사안 보도를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보도 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 $4천억 만약에 요구했다면
일본은 5,500억 달러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천억 달러라는 거는 뭐 우리 규모가 우리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규모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가 달러로 보면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일본 GDP가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2.5배 정도 2.5 많은데요. 배네. 지금 일본 5,500억 달러 대 한국의 4천억 달러 투자는 사실 딱 보면 비율이 안 맞고요. GDP 대비 비율은 안 맞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 때 보조금 주고 IRA나 칩스법 같은 거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미국 투자 제일 많이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럼 이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생산 설비를 돌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투자는 사실 트럼프한테는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 투자는 본인의 임기 중에 있었던 임기 중에. 미국 투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답하네요. 실제 정확하게 얼마 투자를 요청했는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설령 투자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2+2 회담 등을 통해서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 지금 일본도 방위군도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쌀이나 뭐 다른 쇠고기를 다 방어를 잘하면 결국 이런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압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주고받기 하는 게 이제 협상의 이제 본질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면 못 주는 거, 상대편 요구하는 걸 못 주게 되면 상대편한테 다른 걸 내줘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상대편이 그 지킬 부분을 꼭 가지고 싶어 하면 다른 부분에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농산물 문제라든가 예. 혹은 뭐 이 투자 문제, 그다음에 다른 어떤 품목에 대한 수입 확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 협상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베센트 이번에 구윤철 부총리하고 만나려고 했던 베센트 장관이 일정 때문에 회담을 취소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8월 1일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그 속도보다는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질이 높다. 제 해석은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이게 타임아웃이 언제 있을지는 미국이 정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협상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카드 들고 와라는 일종의 이제 프레셔로 보이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협상 타결되고 EU 타결되고 중국하고는 관세 유예 낮은 관세를 유예했던 거를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뭐 좀 더 관세를 낮춘 걸 유예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만 메이저 트레이딩 파트너 중에 우리만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초조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스캇 베센트의 올코트 프레싱 전략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굉장한 올가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어. 지금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수십 개 국가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을 진지하게 하고 싶어 해도 미국 자체가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네. 일본, 한국 이런 큰 나라하고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은 나라들이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도 사실은 미국하고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센트가 한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8월 1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데드라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이게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고받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도중에 8월 1일이 경과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땐 데드라인은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초조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의 뭐 전략을 노출한다는 차원보다 우리 입장, 전략, 기본 어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협상 대표들은 전략이 있겠죠. 예. 우리가 미국한테 제시할 카드가 있을 것이고, 뭐 당연히 우리 뭐 투자라든가 투자. 조선 협력이라든가 뭐 원자력 협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스 에너지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수입 확대, 어떤 그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균형 무역 측면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뭐 것이고요. 연료용 작물, 쌀, 소고기 대신 쌀 대신에 그런 걸 수입한다. 예, 우리 농산물 같은 거 우리가 사실 그 동물용 사료 같은 건 다 거의 100% 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예. 수입하려면 수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제 상호관세 얼마 이하로 낮추고 품목관세 얼마 이하로 낮추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딜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다급하게 미국과 협상 중입니다만 사실 관세 협상하면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145%까지 가면서 서로 협박할 때는 뭔가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조용하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회담이 있는데 미중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아까 고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만나기로 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그 전에 상호관세를 5월 11일 날 양국이 100% 넘게씩 상대국에 대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이 한 48% 정도 되고요. 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이 한 28%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숫자냐면 예. 트럼프 취임 이전에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10.5%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0.5에서 48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관세율을 낮추긴 낮췄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공산품들 수출하는 것들을 수출선을 약간 동남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중국 내에서 조금 가격을 덤핑해서 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경제 내에서도 지금 조금씩 관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는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해서 히토리 수출 통제 같은 거 풀어줘라고 하면서 관세 저번에 굉장히 낮춘 경험이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히토리 같은 것들에 대한 중국 의존성이 높은 이런 상황. 아무래도 미국이 월마트 매대가 뭐 예를 들어 연말에 가서 빈다 아니면 히토류가 부족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조금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겉으로는 강대강을 하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물밑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까? 중국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양쪽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항해갖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그런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중 간에 막 이제 격렬하게 이제 서로 대립하다가 타협을 어느 정도 하면서 주고받기 한 것이 중국의 어떤 히토리 수출 통제, 그다음 미국 반도체하고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이 부분을 서로 맞바꾸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중국이 이제 대미 그 무역 흑자 축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수입 확대라든가 이런 다른 조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국 간에 고관세로 서로 극한의 대립을 했는데 이 극한의 대립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타결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스톡홀름에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예정대로라면 8월 12일 이후에는 예. 원래 145%, 125% 관세가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예, 양쪽 다 지금 이제 어떤 배수진을 치고 협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허준영 교수님, 지금 트럼프 관세 여튼 뭔가 뭐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불확실성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좋고 우리 증시 좋고 관세 영향이 별게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좀 너무 이 관세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만큼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고 뭐 네. 이번 달 미국 CPI가 약간 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뭐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AI 기업들, M7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예. 미국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정부가 들어오고 재정 정책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장은 끊임없이 관세에 대해서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걱정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서 시한이 촉박한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불닭볶음면 열풍으로 질주하던 삼양식품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양식품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과 그 밖에 주목해볼 만한 식품주는 무엇이 있을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열풍인데 한때 주가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뭐 제동이 걸린 건가요? 일단은 한 150만 원 터치를 하면서 네.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 또 도달하기도 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이제 환율이 또 좋지는 않았고요. 환율이, 수출 쪽에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또 관세 영향도 한 4월 이후 5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일부 좀 관세 영향이 좀 들어왔고요. 네. 불닭볶음면 대에서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지만 3분기에 대규모 증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3분기를 앞두고 2분기부터는 이제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 판촉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2분기에. 판촉 네. 비용이 좀 많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했을 때 1분기보다 약 한 10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아마 1분기보다는 조금 소폭 감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익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조금 최근 주가 하락에는 반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분기가 지났잖아요. 네네. 매출, 이익 대량 추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은 이제 컨센 기준으로 한 5,300억에서 5,400억 정도 되고요. 예. 네, 영업이익은 1,200 중반에서 1,200 후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줄은 건가요? 아니, 일분기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YOY로는 이제 큰 폭 증가했지만 네. 전 분기 1분기는 1,300억 이상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보다 다소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 지금 미리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가만 본다면 향후 뭐 2분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3분기, 4분기 이후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2분기 실적도 8월 한 14일 정도 발표가 될 거거든요. 예. 네,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어느 윤곽이 좀 나온 것 같고 발표 이후는 이제 말씀하신 하반기 실적으로 관심이 이제 옮겨가겠죠. 네. 3분기의 기대감은 7월부터 시작된 밀양 2공장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양 2공장이요? 네. 네. 기존 캐파 대비해서 한 35% 정도 캐파 증가 효과가 나오는 밀양 2공장 가동 시작이 되면 이 부분에 기반해서 이제 매출 성장에 제동이 이제 조금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성장이 이제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예. 공급이 좀 부족했었죠. 수요를 따르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 네네.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국내 물량을 좀 줄이면서 해외 쪽으로 늘려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네. 워낙 해외 쪽에서의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음.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제 밀양 2공장 7월부터 가동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행인 점은 상반기 중에 삼양식품을 포함한 국내 라면 수출 성장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7월 최근까지의 데이터가 7월 들어서 한 19%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달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더 증가폭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체가 커지고 있어서 7월 달 가동 시작한 공장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또 생기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지금의 제동 걸린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증권사들은 보는 겁니까? 네, 다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3분기에 예상대로 이제 가동률이 올라와 준다라면 다시 1,300억 이상대 영업이익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2분기에 다소 슬로했던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전 분기 대비 3분기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지금 가동률의 예상대로라면은 회사는 12월 달에 70, 80% 정도의 가동률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7, 80% 밀양 네. 공장 가동률을요. 네. 그렇다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밀양 2공장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들은 뭐 주로 수요가 요즘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 다 이런 쪽으로 다 나가는 거죠. 네. 북미, 남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월마트 매장에서 이 샘스클럽이라는 창고형 할인점 쪽으로 더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기존에 250개 매장에 입점해 있었는데 500개 매장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 기존 유통업체들 다 입점이 못했던 매장까지도 더 확보하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쪽을 커버하느라 물량 공급이 부족했던 뭐 캐나다라든지 남미 그리고 이제 유럽 쪽까지도 조금 더 물량이 더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관세 영향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와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 중입니다만 네. 어떻게 타결 지을지 예상할 수는 좀 없는 상태에서 네.
여튼 뭐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만약에 15%로 물린다. 네. 혹시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 받게 됩니다. 삼양식품은 현지 판매법인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현지 판매법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판매법인이. 예, 그럼 이분이 연결 실적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용. 삼양식품의 예상은 관세가 확정이 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인상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란 품목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현지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의 레벨. 아주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이게 B2B 산업들은 이제 뭐 15% 관세, 그럼 거기에 맞춰서 15%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좀 크리티컬할 수 있잖아요. 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근데 B2C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 10%, 15% 올렸을 때 뭐 200원, 300원 정도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감안한다라면 어느 정도 용인하고 다시 구매할 수가 있는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예, 그래서 삼양식품도 관세 레벨이 좀 정해진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는 좀 가격 인상으로, 예, 또 일부는 뭐 수익성 개선 효과 등으로 좀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정인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상위관세가 결정되더라도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할 어떤 시장의 주도권이 있다, 결정권이 좀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가격을 못 올리는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살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있다 이거죠. 지금 뭐 불닭볶음이 워낙 인기가 좋은데 아이돌 블랙핑크가 이 블랙볶음면 사진을 게재하면서 굉장히 그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네네. 조회수가 뭐 수백만 회도 달했다는데 그 정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일단 그 K-팝 스타들의 인기가 워낙 높은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불닭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올해 들어서 미국 내 이제 MZ 세대, 뭐 잘파 세대까지 해서 이 젊은층의 인기 있는 브랜드에 뽑히도 했었거든요.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 불닭볶음면 인기를 끈 배경은 몇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이 제품이 볶음면 형태이면서 또 약간 매운맛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서양인들에게 볶음면은 좀 파스타와 유사해서 이제 식감의 거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뭔가 좀 국물 있는 라면은 좀 생소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인기를 끄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워낙 강한 매운맛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좀 챌린지화됐고 밈화되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네, 이러면? 예. 맞습니다. 이 먹어보니까 식품이 맛있다. 뭐 이런 거. 식품이 사실 그 생소한 제품을 먹어보게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국내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예.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주종족이 된 이유도 사람들이 먹는 거에 되게 보수적이다. 예,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에 먹게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걸 쉽게 뚫어낸 게 SNS 효과였던 거죠. 예, 친구들이 먹으면서 게시물을 올리고 재미있어 보이고 나도 한번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퍼졌고 먹어보니 호불호는 아니겠지만 또 괜찮은 사람들은 재구매가 나오고 그러면 자리를 잡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K-팝 스타들의 효과도 반영될 거고 여기에 또 SNS상으로 이제 챌린지가 된다라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어떻게 보면은 SNS의 약간 아이템,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고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 같은 이제 월드 스타들의 이런 사진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소스 전문 기업 GNF의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스 기업을 인수하면 혹시 삼양식품 뭐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차원인가요? 네, 저는 말씀드린 이제 3분기 이 가동 올라오는 이제 신규 증설 효과 결국 이제 이 소스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벤더를 여러 개 가져간다는 효과 측면도 있을 거고 예, 소스 자체를 수출한다 이거죠. 소스 수출도 할 거고요. 뭐 일단 불닭볶음면의 수출량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이지 않을까 계획이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는 이 공장의 가동률 목표가 이제 100% 이상이고요. 예. 27년도에는 중국 공장도 오픈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27년에 중국 공장을 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캐파 증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소스 이 캐파 확대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는 이 소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신제품 개발에 더 열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뭐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이제 장수 제품이 됐고 해외에서 인기를 끌지만 여전히 이 원 브랜드라는 리스크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뭐 이탈하거나 뭐 새로운 경쟁 제품 나왔을 때 리스크 요인들 고려했을 때 이 소스 회사 인수를 통해서 뭐 기술 개발 등 해서 아마 이 신제품을 더 공격적으로 출시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소스 회사가 이렇게 네.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소스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식품회사 하면 뭐 우리가 떠오르는 게 농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쯤인가요? 네. 삼양식품이 농심 주가를 제쳤잖아요. 네네.
매출은 여전히 농심이 많죠. 그런데 뭐 주가 수준이라든지 뭐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회사가 어떻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가장 최근 시점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이제 10조 원에 달하고요. 10조. 예, 농심이 2.5조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총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농심이 더 큽니다. 3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아직 2조 원 초반대 매출인데 이익 체력 차이가 크죠. 삼양식품은 라면에서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예, 평균적으로도. 예. 농심은 아직은 한 3, 4% 정도 머물러 있고요. 이익률이. 네, 아무래도 삼양은 2,000원, 뭐 2,500원 이상으로 해외에서 팔고 있는 것 반면 농심은 국내에서 1,000원 또는 1,000원 이하로 라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가격 차이가 좀 크죠. 예, 팔고 있는. 아무래도 이제 그 농심의 해외 비중이 아직은 라면에서는 한 40% 정도 내외, 삼양은 이제 해외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해외 비중의 차이가 결국 가격의 차이, 마진율의 차이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농심이 매출액 대비해서는 아직은 뭐 한 1,000억대에서 1,500억대 영업이익 계속 좀 기대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이제 뭐 3, 4천억대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예. 이익 구매면에서 차이가 좀 크다. 그리고 해외 쪽의 비중 차이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큰 편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의 이제 그 시가총액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10조 네. 2조 5천억이면. 삼양식품은 지금 이 25년 실적 기준 PER 22배를 받고 있고요. 22배. 예, 농심은 13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해외 비중이 올라오는 약간 속도의 차이와 지금 비중의 차이,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반영된 숫자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농심이 약간 이제 수출 비중이 삼양식품의 한 절반 수준, 정도, 예. 40%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졌죠 농심도. 그래서 해외 판매용으로 이제 신라면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새로 이제 추진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2분기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이 신라면 투움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툼바. 예, 네. 약간 매콤하지만 좀 크리미한 매운맛을 표방해서 삼양식품의 이제 제품 중에 까르보 불닭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와 좀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으로. 네. 그래서 이제 맛과 제형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가 있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우려 요인은 이게 카피 제품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여기엔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사실 삼양식품의 인기는 이 제품이 에센스상에서 이제 열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 소비자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는데 이 신라면 투움바 제품이 그만큼의 재미 요소가 없다라면 단순히 맛과 제형에서 통했다고 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은 삼양식품의 성공의 약간 반쪽짜리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분기 글로벌 출시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뭐 화제가 됐다거나 네. 이슈가 됐다거나 컨텐츠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뉴스화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뭐 월드스타가 그걸 먹었다거나 사진을 올렸다가 이런 게 아직 지금 들리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상 아직은 이게 SNS상에서 뭐 큰 인기를 끌거나 이슈가 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불닭볶음면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2분기까지는 또 불닭볶음면이 이제 삼양식품의 제품이 쇼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서의 대체제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3분기에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면은 이 대체제 효과도 좀 미미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농심은 지금 뭐 2분기에는 투움바 진출하면서 좀 비용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 예. 네. 3분기에 그게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좀 재고 이슈로 남을 수도 있어서 기대보다는 조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전망을 한다면 그런 분석이라면 결국 이 해외 시장에서 라면 시장에서는 뭐 삼양식품의 독주가 상당히 오래 가겠네요. 뭐 목표 그래서 그런지 증권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뭐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드린 이제 포인트에서 주가 레벨이 뭐 150만 원 찍었을 때는 역사상 가장 높은 레벨을 보여줬기 때문에 낮다고는 할 수는 없죠. 또 밸류에이션상 22배라는 레벨이 또 네. 낮다고는 할 수 없는 레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음식료 기업들이 신제품이 히트를 치고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였을 때 타겟했던 밸류에이션은 20배 후반도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 25배 후반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으로는 계속 20배 중반 이상까지도 애널리스트들은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설 계획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여기에 수요가 지금만큼 계속 붙어준다라면은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영업이익 증가가 계속 분기 단위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계열상 계속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주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미래 실적 증가 전망을 통해서 목표 주가 상향도 가능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네. 그런 부분이 삼양식품의 좀 독주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QOQ 성장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이제 미래 실적 기반의 목표 주가 산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 주가에 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산 확대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향상이 되고 있는데 삼양식품 농심 외에도 우리 식품주 요즘 뭐 여러 가지 돈도 좀 풀리고 그러는데 네, 조금 맞습니다. 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눈여겨봐야 될 또 다른 식품 업종이 있다면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섹터 내에서는 올해 하반기 이제 포인트는 주주 환원과 해외 성장 예, 두 가지가 또 포인트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 수혜, 소비 쿠폰 등 네. 이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앞서 이제 해외 성장은 삼양식품 말씀드렸고 주주 환원으로는 이제 KT&G 같은 담배 기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KT&G. 네, 그래서 최근 여전히 이 주주 환원율을 100% 이상 유지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강도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요. 예. 또 2분기에도 이 해외 담배가 성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양호한 실적 성장 기대와 함께 네. 2분기 이후 또 하반기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예. CJ 프레시웨이는 식재재 유통 기업으로서 농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식품을 구매해서 식당에 납품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형 식당, 중소형 식당들이 주요 고객들이고요. 이쪽에 이제 경기가 7월달 소비 쿠폰이 뿌려진다라면 과거에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듯 한 20-30% 이상은 대부분 좀 외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외식 경기 회복과 함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이 회사가 급식도 영위하고 있는데 급식에서는 지난해 병원 파업으로 안 좋았던 병원 쪽 채널의 급식 사업이 또 기저효과여서 더해서 이제 외식과 급식 모두 좀 턴어라운드 효과를 3분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식품주라는 게 아까 해외보다는 내수 위주니까 네. 아무리 소비 쿠폰이 풀리더라도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좀 탄력을 받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네, 정책 맞습니다. 수혜주 아까 CJ 프레시웨이 말씀을 했지만 네. 그래서 정책 수혜주도 뭔가 기존의 소비자들이 뭐 장을 보는 관점에서의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좀 외식 같은 재량 소비는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 장구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좌우할 운명의 시간입니다. 일본이 농산물 시장을 더 열어주면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성과를 보인 게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대미 흑자 규모나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미국의 요구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25일 예정이던 2+2 회담도 취소돼 더 촉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